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강 모습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한강에서 일어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궁금하실 테니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주변에 보면 유난히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둘러친 외양은 널 위해 하는 소리야라고 말하지만 실상 속내는 상대를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한 건 솔직히 다 옳은 얘기도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사람이 더 많은 힘을 지닌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당하다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며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혹자는 폭력을 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냐고 묻는데요. 몸에 상처만 없다 뿐이지 제 마음은 만신창이랍니다. 나중엔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걸리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었죠. 이런 훈기질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대화와 반항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의 상황과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 수만 안 됐지 이건 분명 폭력이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산 저의 고군분투 인생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아픔을 실수를 겪지 않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모처럼 온 식구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형님네 식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더니 결국 자식 자랑이 시작됐죠. 지윤이가 이번에 반장됐잖아. 벌써부터 학교에서 반장 엄마라고 호출하더라고. 재윤이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가 봐요. 아주버님 좋으시겠어요. 에이, 뒷바라지 하려면 큰일이죠 뭐. 이거저거 해오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손진이는 어때요? 조금 느리다고 했잖아. 12월생이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받아쓰기는 이제 고절하는데 2학년 되니까 구구단이라는 복병이 있네요. 시간 지나면 따라잡겠죠 뭐. 아니 손진이 아직 구구단 못해? 하이 그동안 뭐 한 거요? 이는 향수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꼭 이러더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뭘 심각해. 자자 하겠지. 헤이 엄마가 이렇게 느긋하니. 야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나한테 맡겨. 자기 아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소리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해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38, 14, 26, 24. 너 누구보다 이만큼도 또 그래요. 그만해. 당신도 그렇고 얘도 내일 학교 가잖아. 승진아, 그만하고 들어가자. 준비물 다 챙겼지? 이대로 학교 가면 또 망신당할 거 아냐. 이왕 시작한 거 확실하게 끝내는데 맞아. 당신이나 먼저 들어가. 시댁에서 일하느라 고단했던 저는 남편도 내일 출근하니 적당히 끝내겠지 싶어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옆에 없는 겁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소파에 누워 잠든 남편을 발견했죠. 여보, 추운데 왜 여기서 자? 방에 들어가. 아이, 깜빡 잠들었나 보네. 성진이는? 이놈의 자식 다 외우면 검사받으라니까 그냥 자버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얼른 들어가. 저는 잠든 아들을 보려고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성진이가 없는 겁니다. 여보, 성진이 방에 없는데? 성진아, 없어? 놀란 마음에 여기저기 찾는데 밖에 베란다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란다를 열어보니 세상에 성진이가 주위에 잔뜩 웅크린 채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 성진이를 깨우는데 주위에 파랗게 질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얼른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 제 몸으로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몸이어 지나치던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성진아, 정신 차려봐. 엄마, 나 추워. 성진아, 그래, 이제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다행히 성진이는 정신을 차렸고 뜨거운 꿀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얘 언제부터 나가 있던 거야? 당신이 나가라고 했어? 이 추위에? 야, 아까 구구단 외우면 들어오라고. 아이, 다 정신력 문제니까 추우면 빨리 외울 줄 알았지. 당신 미쳤어? 겨우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을 구구단 교육시키겠다고 한겨울 베란다에서 죽을 뻔하게 만든 남편. 이때 갈라서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폐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요. 저와 저희 남편은 구청에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둘 다 구급 공무원으로 남편은 군대 다녀와 뒤늦게 합격하는 바람에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호봉은 제가 더 높은 선배였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소개팅 한번 제대로 못해본 저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넘어가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 결혼 후 하나씩 드러나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여보, 비지상자 혹시 못 봤어? 그게 뭔데? 예쁜 구슬 같은 거 선물하려고 핸드폰 고리만 들고 있었단 말이야. 테이블 위에 있던 거? 맞아. 아이, 다 쓸어버렸지. 내가 테이블 위에 보이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어제 밤부터 계속 있길래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 그럼 이 담배도 버리는 거야? 건들지 마. 내가 지금 피고 있잖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준비를 하다 결국 구급 공무원에 합격한 남편은 본인이 저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일찍 취업하고자 상고에 들어갔고 졸업 후 구급에 합격한 거거든요. 연애할 때는 제가 선배다 보니 저를 공손하게 대해줬습니다. 식사할 때 숟가락도 놔주고 굳은 일은 자처해서 도와주곤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자 사람이 싹 변하더군요. 사소한 일까지 참견하고 훈계하려 들었습니다. 집안 정리 정돈이 잘 돼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며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건 저런 식으로 버리곤 했죠. 그런데 웃긴 건 자기 물건은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날 쓰레기통을 엎어 비제 구슬들을 모으면서 미치도록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결혼했을까? 지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왜 몰랐을까? 하지만 후회하긴 늦었습니다. 제 뱃속엔 이미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방금 청소기 돌렸는데 여기 머리카락 떨어졌잖아. 이런 거 보이면 좀 주워. 그냥 가지 말고. 나 배불러서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어. 그러는 당신은 변기에 오줌 다 튀어놓고 안답잖아. 냄새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볼일 보면 안 돼? 야, 남자는 그게 그런 게 아니지. 뭐 치사하게 생리적인 현상을 건드리냐? 그럼 머리카락 떨어지는 건 생리적인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넘어가. 남의 잘못은 지적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넘어가는 남편. 어쩌다 청소 한번 도와준 날은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머리카락 타박을 하곤 했죠. 하지만 이건 약과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육아를 혼자 도맡아야 하는 저에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잘만 하면 울고 먹고 논다 싶으면 싸고 치우고 쉬려니 하면 또 울고 밤에도 수시로 우는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너무 피곤했죠. 독박 육아가 너무 힘들어 남편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아기가 밤에 자주 깨니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씻을 시간도 없어. 당신 밤에 일어나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퇴근해서 저녁 준비만 해주면 안 될까? 나더러 요리하라고?
아이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럼 밖에서 간단히 먹을 거라도 사오던가. 아 그럼 아이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게. 그럼 늘 저녁은 나는 뭐 먹어? 아 그럼 어쩌라고. 나도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맡은 건 스스로 책임져야지. 당신은 퇴근이라도 있지. 나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못 잔다니까. 어디서 들었는데 밤에 안 자는 아기는 낮에 자서 그렇다더라. 낮에 일을 채우지 말고 놀아줘. 그래야 밤에 푹 자지.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애기 채우고 청소 빨래 주변 수도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일이 힘든 건 지게가 없어서 그런 거야. 너는 한다고 했겠지만 내가 보기엔 집안 여기저기 빨래한 거 그대로 묻혀있고 설거지통 한가득이고 나한테 방법이 있어. 내가 해결해줄게. 저는 남편이 해결해준다길래 식기세척기라도 사준다는 얘긴 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털어줄 방법을 강구하시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저한테 종이 쪼개리 하나를 내밀더군요. 의자, 이거 봐봐. 이게 뭔데? 당신 하루 스케줄표. 내가 일부러 50번 단위로 잡았어. 봐봐. 이렇게 계획표를 짜고 보니까 당신이 말한 거 하루에 다 할 수 있잖아. 잠도 8시간은 잘 수 있다고. 6시에 기상해서 6시 10분 화장실, 6시 30분 식사 준비. 나더러 새벽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라고? 내 말 믿고 시키는 대로 해봐.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을 끌려 산다는 말 못 들어봤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써. 네가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니까 더 피곤하고 힘든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빡빡한데? 다 정신력 문제야. 못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해내겠다. 글심을 하라니까. 네가 나약하게 구니까 구청에서도 민원이나 끌려다니고 인정 못 받고 비비거렸던 거야. 아이들 말 들어. 자다가도 떡이 나올 테니까. 도와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이걸 무슨 해결책이라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는구나. 전에 악성 민원인한테 걸려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규정에 모자라 허가를 안 해준 일 때문에 몇 달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여려 민원인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정신력이란 무슨 상관일까요? 굳이 아픈 기억을 들춘 남편이 얄밉기도 했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난 저는 그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철저히 지켰어요. 덕분에 제 몸은 남아나질 않았죠. 하지만 겉보기에 깔끔해진 집안을 보고 남편은 만족해하더군요. 거봐,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다 가능하잖아. 대업을 성취한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잠에서 깬 아기는 칭얼거리고 울기 시작했죠. 누군가 달래야 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짜증난 남편이 저를 발로 툭툭 차더군요. 해 좀 어떻게 해봐. 다 울잖아. 나 계획표상 취침시간인 거 몰라? 자야 돼. 건들지 마. 저는 그대로 돌아눕고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이 일어나 아기 기저귀를 갈고도 한참을 오르고 달래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구수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밥을 먹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밥상에 밥과 김치, 김만 올라와 있었거든요. 뭐야, 밥상에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장을 못 봐서 그래. 그럼 장을 봐야 할 거 아냐. 장 볼 시간이 어딨어? 마트 가면 왔다 갔다 2시간은 걸리는데 당신 계획표에서 다녀올 틈이 어디냐고.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아기가 또 울기 시작하자 냉장고에 붙여놨던 계획표를 가져와 푹푹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너 마음대로 해. 정신력 운운하며 나를 훈계하던 남편은 결국 3일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를 지적하던 남편은 시간기 외 철저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얼마 후에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 크게 실망하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저는 3개월의 육아휴직계를 받고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구청 선배와 전화통화할 기회가 있었죠. 제가 쉬는 바람에 일이 많으시죠? 얼른 복귀해서 보답할게요. 우리가 일이 많아도 해주시면 하겠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데. 몸조리는 잘했고. 네. 뭐 이제는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자기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그래도 지만 씨가 많이 힘이 됐지. 저번에 보니까 애 보느라 그런지 많이 피곤한 것 같던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실은 사건이 좀 있었어. 지만 씨가 얘기 안 한 모양인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차피 저 출근하면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실은 지만 씨 외근 나갔다가 사우나에 있는 거 걸려서 직무태만으로 주의받았어. 실은 중요한 보고가 있었는데 기한 넘겨서 위에서 엄청 깨졌거든. 그게 언젠데요? 지난주 수요일쯤이지 아마. 헤아려 보니 저와 계획표 때문에 신랑이 헬쯤이었습니다. 저를 나약하고 계획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더니 본인은 업무도 못 마치고 근무 시간에 사우나라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왜 징계를 받았냐고 물으니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애 우는 걸 달래느라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나간 김에 30분만 눈 붙이려고 했는데 이 재수없게 닦고 이런 소리 그게 왜 나 때문이야? 하루 붙여놓고 난 요즘 매일 그러고 사는데 그리고 다 정신력 문제라며 또 마감기한은 왜 놓친 건데? 내가 그 보고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었는데 정리하에게 산더미였다고 잠 좀 자고 머리 맑아지면 정리하려고 했는데 일 그렇게 시켜놓고 하루 정도도 준비 못해 수라고 과장은 쌩나리를 치더만 설마 순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지? 워낙 지적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는 온갖 변명을 갖다 붙이며 합리화를 시키더군요. 서류 제한 기한을 넘기는 대형 사고를 쳐놓고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남자를 믿고 살아야 하나 잠시 고민했죠. 그래도 아이를 두고 남편과 이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고 저는 구청에 복귀했어요. 일에 욕심이 있던 저는 아기를 베이비시터를 모셔와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제 월급과 나가는 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제 남편은 몹시 탐탁지 않아이죠. 너 월급 받는 거 고스란히 나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괜찮은 베이비시터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 그만둬. 내 자식 남의 손에 크는 것도 싫고. 그럼 당신이 그만둬. 난 일하고 싶어. 그게 말이 돼. 자식은 엄마 손에 커야지. 애착 관계가 아이 정세 얼마나 중요한데. 넌 그딴 것도 모르지. 나중에 성준이 삐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또 어디서 들었는지 어려운 얘기를 꺼내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하지만 성준이 곁에 엄마가 없어 혹시라도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갈 순 없었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몸은 구두였지만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게 아쉽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육아는 회사 일보다 더 난해한 일이었습니다. 5개월이 넘어가며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아기가 좀처럼 먹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직 미숙한 엄마라 그런가 속상하기만 했죠. 성준아, 해봐. 맘마 먹어야지. 맘마, 에구, 불을 뱉으면 어떡해. 얘가 입이 왜 이렇게 짧아.
밥 먹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당신은 먹기라도 하지. 나는 아직 입도 못 댔어. 계속 안 먹는 거야? 다른 집 애들은 잘만 먹던데. 성준이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자꾸 뱉기만 하네. 얘 나한테 주고, 왜 당신 밥이나 먹어. 왜 내가 해결할게. 당신이 먹이게. TV에서 그러는데 애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라더라. 안 먹겠다고 뗐으면 놔두래. 배고파지면 그때 먹는다고. 그럼 부탁할게. 잘 다려서 먹여봐. 모처럼 남편이 이야기를 안고가 본인이 해결한다길래 웬일인가 했습니다. 이기적인 남편이라도 설마 자기 자식인데 별일이 있을까 했죠. 하지만 걱정하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시단 소식에 저는 아기를 남편에게 맡긴 채 서울로 왔습니다. 오빠네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간병까지 시어머니에게 맡기기엔 염치 없었기 때문이죠. 수술하고 회복하는 4일간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봐드렸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한쪽에 치킨 죽배 상자가 쌓여있고 집은 폭탄 맞은 듯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말이라도 좀 걷어놓지. 다듬누기 전에. 야, 그럴 정신이 어딨어. 성진이 수시로 울어지겠는데. 이제야 내 심정이 이해가 가려나. 어쨌든 수고했어, 당신. 당신 덕분에 아버지 잘 살펴드리고 왔어. 쌓인 설거지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보면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따라던 성진이가 오늘따라 조용한 겁니다. 덕분에 방해 없이 정리를 끝마칠 수 있었지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다 밤이 되면서 계속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진이 왜 그러지? 몸이 뜨거운데? 성진이의 몸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체온의 제본이 38.5도. 해열제를 먹여도 가라앉지 않더군요. 결국 39도를 찍는 것을 보고 남편을 이끌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 열이 안 떨어져요. 일단 미지근한 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시고요. 간단한 검사하고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게 아닌가 참으로 초조했습니다. 원래 첫 아이가 처음 아플 때 하늘이 쇳놀이 진다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준 해열제가 효과가 있어 체온도 내려가고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초이를 다시 찾은 의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준이가 같은 계열수 아기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거 아시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이유식을 안 먹어서 고민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보호자님, 성준이가 빈혈이 있네요. 아기도 빈혈이 있어요? 아이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엄마 뱃속에서 받아온 칼슘 철분이 바닥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고기와 채소가 들어간 이유식을 통해 칼슘과 철분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먹으면 성장도 더디고 혈액도 부족해지죠. 이게 악순환인 게 아이가 빈혈이 있으면 기운이 없어서 더 못 먹거든요. 그럴수록 입맛에 맞는 것으로 향을 변화시켜가면서 잘 먹이도록 노력하셔야 할 거예요. 아기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잘 먹이지 못한 탓에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아팠던 거니까요.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아픈지라 자책이 많이 되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성준이를 누이고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 먹이라고 챙겨놨던 이유식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이유식이 된 통들을 들고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왜 이유식들이 그대로 있어? 성준이 그동안 뭐 먹었던 거야? 그게 내가 끼니마다 바꿔 먹이라고 몇 개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왜 그대로냐고. 당신 설마 굶긴 거야? 애들 안 먹는다고 냈으면 그냥 굶기란 말을 들어서 배고프면 지가 찾아먹는다고. 그런데 성진이가 계속 안 먹더라고. 음식 뱉는 습관 고치게 하려고 기다린 건데 저럴 줄 알았나.
당신이 해결하겠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 해 굶겨서 벌을 고쳐주겠다는 거였냐고. 나보고 무식하다며? 당신 바보야? 이제껏 엄마 처먹다가 처음 맛보던 음식인데 어색한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6개월 된 당신 아들을 굶겨? 애는 키운 없어 누워있는데 치킨 족발이 입에 넘어가디? 당신이 아빠야?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지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놓고 당사자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곤 했죠. 정작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타인에게는 그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강요하는 건 폭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구구단 사건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들에게 구구단을 암기시킨다며 주위의 베란다로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본인은 추워서 음식 쓰레기조차 버리러 나가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남자와 돈은 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혼녀가 되는 것도 두렵고 아이를 결손 가정으로 만드는 것도 미안했던 저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초에 중간에 없는 이 남자의 성정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성준이가 자라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지출이 늘었어요. 남편의 월급도 올랐지만 솔직히 외벌이 공무원 월급으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아파트 대출금 갚으랴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 용돈까지 챙겨야 했으니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장 관리를 하고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여보, 성준이 지금 영어학원 하나만 보내고 있는데 수학도 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알지만 수학은 다들 선행학습하잖아. 우리 성준이만 안 가면 떨어진다고. 그럴 돈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의논하잖아. 대출금 초금은 고정이니까 나머지 금액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저 아버님 용돈 계속 드려야 해. 형님 내야 아버님 유산 받지만 당신은 그런 것도 없고 가끔씩 챙겨드리면 어떨까 해서. 나한테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어쨌든 당신은 성준이 학원에 보내고 싶은 거잖아. 할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남편이 해결한다는 말에 섬뜩하더군요. 중간이 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엉뚱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기가 의심했는데 역시 나였습니다. 퇴근하고 오더니 저에게 통장과 카드 하나를 내밀더군요. 자, 나한테 신용카드 반납하고 이 체크카드 가져가. 그리고 이건 가계부. 나한테 가계부까지 쓰라고. 내가 매달 통장에 20만 원씩 넣어놓을 거야. 당신 쓴 돈 가계부에 적어놓으면 내가 매달 말일 점검할게. 성진이 학원비는 내가 따로 낼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 가계부는 그렇다 치고 이 돈으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입고 성준이 용돈까지 해결하란 얘기야. 그게 가능해? 이 장이야 지리시장 가서 보면 되고 간식이나 주전벌이는 안 먹으면 되고 성준이 교복 입으니 옷 살 일도 없고 뭐가 문제야. 성준이 참고서랑 준비물은 그리고 학원 끝나면 배고플 텐데 간식 먹을 용돈도 안 줘? 참고서는 중고 책방 가면 되고 배고프면 집에 와서 먹으면 되잖아. 정 마음 쓰이면 그 돈에서 당신이 하나씩 줘. 그리고 안 해봐서 그렇지 시도해보면 할 만할 거야. 돈이라는 게 쓰다 보면 쓸데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 체크카드가 불필요한 수비를 줄일 수 있다잖아. 당신 바이대로 돈 모아야지. 내년에 성준이 고등학교 돌아가면 학원비가 배로 줄 텐데 그때 대비해야 할 거 아냐. 남편이 너무 치사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박해봤자 정신력 문제라고 해보지도 않고 왜 포기하냐며 비아냥댔을 테니까요. 통장 관리는 남편이 하고 저는 사내만 했기에 따로 모아둔 비상금도 없어서 저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내가 그때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는데 이날 뼈저리게 후회했죠. 성준이 엄마, 성준이는 고등학교 어디 간다 그래요? 우리 채민이는 등록고 가겠다고 하던데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해요. 죄송해요. 저희 집에 시아버님이 와 계셔서 차는 다음에 제가 쓸게요.
커피값 3,000원이 아까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준이를 위해 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말이죠. 양말과 속옷은 꿰매 입고 다 떨어진 화장품도 살 수 없어서 약국에서 1,000원짜리 글리세린을 구입해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저의 이런 고생맞은 모습을 어느 날 아들이 보고 말했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만든 화장품. 너도 한번 발라볼래? 됐어. 나 학원비 때문에 우리 집 돈 없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조력하자고 해서 엄마가 적극 협조하는 거야. 근데 왜 엄마만 조력해?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호프집에서 아빠 혼자 치킨을 배주 먹고 이런 걸 학원 끝나고 오다가 봤어. 부하가 치매이더군요. 저는 돈 아끼려고 봉지 커피까지 끊고 가까운 마트도 못 가고 세종고장거리 재래시장을 걸어다니는데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구청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말하자 언니는 깜짝 놀라더군요. 야, 네가 무슨 자린고비니? 애 용돈까지 주면서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다 용돈만 20만 원이야. 나 희준 씨가 통장관 일을 해서 월급 얼마 받는지도 몰라. 그냥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하고 믿고 넘어갔지.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월급은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런데 이 바보야, 네 남편 골주에 주당이잖아. 그러니까 매일 담배 한 값에 술은 주에 2-5번은 마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식후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은 꼭 하던걸. 혼자 쓰는 것만 해도 20은 더 되겠다 얘. 선배 말대로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도 똑똑하고 야무지단 얘기 들었거든요. 남편이 매번 잘못만 지적하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에게 월급의 사용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 내 가계부 보면서 누기는 거 없어? 뭘 누겨야 해. 아이 상고 출신인데 더하기 빼기는 기본으로 잘하기지 뭐. 내가 2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성준이 한창 자랄 나이인데 고기도 제대로 못 먹여. 미장원에 못 가서 머리도 못 자른다고. 계란, 두부, 단백질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미장원이야 매달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모아서 가면 되겠구만. 잘하고 있네. 못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20만 원으로 잘 살잖아. 그럼 당신 가계부도 보여줘봐. 당신도 있을 거 아냐. 아이디어가 그딴 거 쓸 시간이 어딨어. 그럼 카드 명세서랑 통장이라도 보여줘. 나 의심하는 거야. 당신은 살림이나 해.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니까. 당신 정말 너무한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생활비를 더 주던지 신용카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랜 거만 나도 못 사먹고 아끼고 있는데 당신 매일 담배 한 갑씩 태우면서 술 마시고 점심 후에 카페에서 커피까지 먹는다며. 그것만 합쳐도 20이야. 성준이가 자기 학원비 때문에 돈 없어서 엄마 화장품 못 쓰냐고 묻더라. 당신은 내 화장대 텅 비어있는 것도 몰랐지. 당신 필요한 건 다 사고 먹고 쓰면서 한 침대에서 자는 마누라 그 좋아하는 과일 하나 못 사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지. 당신은 지금 버는 그 돈이 다 당신 거라고 생각해.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제 무슨 인정 않고 변명으로 앨범을 읽기에 뻔하기 때문이죠. 이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준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지만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죠. 하교하는 성준이를 집에서 맞아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준이라면 엄마를 응원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눈치 빠른 성준이가 저를 찾아 나왔더군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 조금 다퉜어. 너도 알지만 아빠랑 의견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엄마가 많이 속상해. 너는 엄마 이해해.
뇌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럼 엄마는 성준이만 있으면 다 괜찮아. 한창 자기 주장 하나의 중학생밖에 안 된 녀석이 지 아빠보다 어른스러운 술이라니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남편과 화목하지 못해 성준이에게 일찍 처리된 게 아닌가 했어요. 성준이 덕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성준이가 체력을 당연한다며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운동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른 새벽이라 만류했지만 남편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난다며 적극 찬성했죠. 정작 본인은 늦잠 자다 간신히 출근하면서 말이죠. 그 정도는 정신력 문제라며 하도 당연하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 운동을 매일 다녀오던 녀석이 그날 아침엔 유난히 늦는 겁니다. 얼른 와서 씻고 학교 가야 할 텐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박선중군 대기죠. 여기 병원입니다. 선중군이 새벽 신문 배달하다 차와 부딪혔어요. 지금 와보셔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비범벅이 된 선준이를 보고 정신을 잠깐 잃은 것도 같아요. 그렇게 선준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팔과 갈비뼈가 부러져 잔디까지 손상된 아찔한 사고였지만 회복하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에 저는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죠. 손준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비로소 새 식구가 만나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너 임마 죽을 뻔했어. 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며?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이제 막 회복한 애한테 다그치지 마. 그래도 아닌 건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바늘 도둑이 소로도 뗀다고. 결국 거짓말하다 대형 사고를 친 거 아냐. 제발 그만. 성준이 얘기 먼저 들어보자고. 왜 맨날 사정도 안 들어보고 혼부터 내? 이 사정은 무슨 사정? 제가 얘기할게요. 거짓말한 건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신문 배달한다고 하면 엄마가 허락 안 했을 거잖아. 당연하지. 근데 신문 배달은 왜 한 건데? 혹시 학교에서 모든 애들한테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서 말해봐. 다 괜찮아. 응? 실은 저거 엄마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백화점 가서 물어보니까 꽤 비싸서 내 용돈으로는 부족하잖아. 성준이가 가리키는 손끝에는 TV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손에 화장품을 들고 말이죠. 빛을 머금은 듯 윤기 있는 피부, 빛이 드는 여자. 우리 성준이가 엄마한테 저걸 사주고 싶었단 거죠.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 새벽에 잠을 물리치고 일어나 저를 위해 신문 배달을 했을 성준이를 생각하니 명치 끝이 아려웠습니다. 못난 부모 때문에 저는 성준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질리는 바가 있었는지 생활비를 40만 원으로 돌려주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체크카드를 고수하는 걸 보면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을 심산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저도 제가 번 것을 공유하지 않을 생각이니까요.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상고 1등급 졸업에 9급 공무원 합격 실력이면 크게 빠지지 않는 경력이었죠. 특히 숫자 다루는 건 제 전문이거든요. 제 능력을 발휘하여 수입이 생기니 떨어졌던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말 같지 않은 잔소리쯤은 귀등으로 넘길 수 있는 내공이 생겼죠. 여보, 나 눈밑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안 보여?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인터넷 찾아보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말고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네. 내가 식단 뽑아왔으니까 이대로 차려줘. 영양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좋은 건 지 혼자 다 사다 먹으면서. 남편이 준 식단을 보니 질처반상쯤 되더군요. 일하는 아내에게 매끼 질처반상을 차려내라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인간이죠. 안 해주면 잔소리하기 뻔하기에 저는 꾀를 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일주일 치식비로 종합 비타민제를 구입한 거죠. 그리고는 저녁 식탁에 밥과 계란 프라이, 비타민제를 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영양이 부족해서 식단표까지 뽑아주는데 반찬이 이게 다야. 그래서 당신 주려고 샀잖아. 여기 당신이 필요한 미량 영양소 몽땅 들어있어. 일주일 식비 다 써서 반찬은 없지만 이렇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진 않을 거야. 이제 저는 남편에게 휘둘리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몇 마디 하다가 제가 들은 척도 안 하니 이제는 폰에도 지치는지 제 풀을 그만두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닌 아들 성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며 성준이를 훈계하며 스트레스를 치료했죠. 변소 공부도 스스로 하고 분명도 발라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모범생이었던 성준이는 딱히 지적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된 거죠. 에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자는 시간 너무 길다고 했지. 고3이면 내 7시간씩 쳐자니까 대학에 떨어지지. 그게 왜 참 탓이야. 올해 운이 없었어.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돼. 분이나 돌아. 무슨 재수를 해. 재수의 의대 6년까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왜 숙부아들이 용접하는데 연봉 1억이라더라. 괜히 재수해서 대학 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바랑 일 배워서 돈이나 벌어. 그게 남는 전사야. 당신 무슨 소리야. 우리 성준이가 의사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꿈을 짓밟아. 아빠, 일초 다시 도전한대요. 의대 꼭 가고 싶어요. 의대 간다는 놈이 잠을 그렇게 자. 사당 사락이란 소리 못 들었어? 나 때는 다 그렇게 공부했어. 야, 돈 감길까봐 성향기를 세워놓고 책상에 허리 묶어놓고 앉아 밤새 공부했다고. 아빠, 밤새는 성적 더 안 나와요. 수면하는 동안 뇌에서 기억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충분히 자야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는 게 정설이고요. 부바 그래. 많이 뛰는 놈이 멀리 가고 오래 파는 놈이 깊게 파는 게 맞지. 야, 옛말 그런 거 하나 없다고. 그래서 아빠는 그 방식으로 성공하셨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가 주장하는 방식, 밤새 잠 안 자고 공부했어도 결국 90씩 하셨잖아요. 왜 아빠는 아빠로 못하는 걸 자꾸 저한테 강요하세요? 뭐야? 이게 다 컸다 이거야. 이게 어디서 말 듣고야. 말 듣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 강요 안 해요. 대신 제가 가능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재수해서 꼭 의대 합격할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라지만 불합격 소식에 의기소침해 있을 자식에게 이럴 줄 알았다라니요. 남들만큼 뒷바라지 못해줘서 성준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부모 지원이 부족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의 잠탐만 지적하는 남편이라니. 성준이의 구구절절 맞는 말에 조그만 양심이 찔렸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실은 성준이의 재수를 반대했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당신 성준이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있지? 일단 그거 먼저 줘. 성준이 학원 등록해야 돼. 학원 꼭 가야 해? 집에서 공부해도 되잖아. 남의 집 얘기야. 당신 아들 일이야. 그동안 가계부 쓰고 허리대충 남은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성준이 뒷바라지 하려며 낳기라 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 돈 다 어디냐고. 그게 나 속인 거야? 당신 그 돈으로 딴 사람 차렸어? 아니야. 친구 한 놈이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에이, 작전이었더라고. 재수없게 거리 걸려서. 그놈이나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 날렸어? 아이, 조금 남았어. 이런 인간이 남편이고 애비라니. 형제관념 없다고 가계부 검사하며 겁박하던 양반이 본인은 그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뻔뻔하게 있던 겁니다. 게다가 그걸 감추려고 아들의 재수마저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인 건 알았지만 아비된 자로서 자식의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요. 손준이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니 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준이는 서울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재수학원도 문제지만 손준이가 남편과 부딪히며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손준이도 내심 무언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무척 아쉬웠지만 아들을 위해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저를 그동안 버티게 해주었던 아들. 다행히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모아둔 돈이 제게 있었습니다. 성준아, 엄마만 믿어. 너 원하는 공부 다 해도 돼. 나 능력 된다니까. 알아. 내가 엄마 닮아서 똑똑하잖아. 그래, 우리 아들.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도 조금만 참아. 내가 얼른 의사 돼서 엄마 후관시켜줄게. 성준이는 저의 바람대로 서울에서 건강하게 지내며 열심히 노력했고 다음에 원하는 대학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결과로 증명한 거죠. 이렇게 잘 성장한 아들을 보니 그간의 고생들이 식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 행복했죠. 손준이가 주는 기쁨에 응원이 줬던 기억들이 희미해지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조금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결혼 30주년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죠. 잔신,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알보처럼 나도 여유 있고 성준이도 서울에 있으니 결혼 30주년 맞아 서울로 여행이나 갑시다. 혼자 낚시하는 걸 즐겼지. 생전 저와 손준이는 데려가지도 않던 남편이 모처럼 여행 제안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우르슬고 보릴이었죠. 저는 딱히 남편과 여행하고 싶진 않았지만 서울에 가서 성준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본인이 다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나섰고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결혼 30주년 여행을 시작했죠. 이야, 서울에 가끔 와봤지만 아육산빌딩은 처음으로 와보네.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구만. 당신은 어때? 좋지? 응, 그래. 높은데 힘들이지 않고 올라오니 신기하네. 한강도 한눈에 보이고. 워낙 남시족하는 만큼 공치사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때는 무조건 맞춰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별로인 기색을 비추면 그마저도 안 할 테니까요. 이왕 부부 여행이라고 온 건데 웬만하면 따라야지 하고 저도 생각했죠.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뷔페도 먹고 모처럼 화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턴으로 바쁜 성준이가 간신히 짬을 내서 함께 했고요. 성준이의 건강한 모습만 보아도 제겐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성준이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다음 코스는 날 위해 준비했다며 기대하라 하더군요. 가보니 유람선이 있는 한강 선착장이었습니다. 배를 타자고? 나불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아유, 나만 믿어.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당신 물 공포증 없애줄게. 눈앞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한강물이 주렁거리자 오금이 저리더군요. 실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계곡물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발을 헛디디어 물에 빠진 채 물살에 휩쓸려 깊은 곳까지 떠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뛰어들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저는 그 이후로 물놀이는커녕 물가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 사정을 남편이 들어 알고 있을 텐데도 기어이 한강에 데려오다니 잠시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이 근처 구경만 하면 안 될까? 한강 갔으면 됐지. 뭐하러 배까지 타? 아이 서울 하는데 유람선은 타야지. 아이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해서 앞으로 여행은 어떻게 다녀?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당신 트라우마 확실히 고쳐줄게. 뭐 어떡하려고? 모든 공포는 직접 마주하고 극복하면 돼. 애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아봐. 남편은 번쩍 저를 뒤로하더니 선착장 강변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아는 채 유람선에 타려니 했죠. 그랬는데 저를 그대로 한강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한강물에 빠진 저는 너무 놀라 허우적거렸습니다. 수영을 못하기도 하지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 공포가 몰려오더군요. 바닥에 찔려 발을 휘저었지만 선착장에 서 있던 남편은 정신력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발장을 끼고 구할 생각도 않더군요. 그렇게 버둥거리던 저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정신 좀 들어요. 눈을 뜨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오더니 먹은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어느새 달려온 119 대원이 등을 쓰다듬어주며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모여 저를 걱정스레 보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저분아님 큰일 날 뻔했네. 아유 다행이다. 아이 자네 사람 하나 생겼어. 저 구해주신 분이세요? 네. 아이 근데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아줌마 죽었어요. 여기 불이 깊은데 조심 좀 하시지. 아줌마가 빠진 게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한강에 던졌잖아. 맞아. 나도 봤어. 불에 던져놓고 멀거니 보고만 있던데. 대체 무슨 사이요? 아니 일단 당신이 스스로 극복하라고. 트라우마 없애려면 부딪히는 게 최고라고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깊을 줄은 나도 몰랐어. 야, 너 미쳤어? 나 수영 못한다고 했잖아. 물 무서워서 물가 근처도 못 가는 사람 받들여놓고 트라우마 극복?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남편이에요? 헐, 말도 안 돼. 아니요, 더 이상 아니에요. 너, 내가 살인미수로 고소하고 이혼할 거야. 여기 당장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여보, 경찰이라니. 내가 잘못했어, 어? 다 당신이 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게 핀다고 될 일이에요. 사람이 죽다 살았는데. 형씨, 그렇게 위하면 물에 뛰어들지 그랬어. 설마 부인인 줄 상상도 못했네. 여기 우리들이 다 증인 서줄 테니까. 아줌마, 저런 인간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쇼. 저 인간의 남편이란 말에 사람들이 더 놀라고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살았냐며 경찰 조사에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연락처를 남겨주기도 했죠. 옆에서 남편은 잘못했다고 애원했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경찰이 도착하자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남편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호소했지만 저의 주장은 강경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을 물에 빠뜨려 놓고 죽을 줄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30년 참고 산 결과가 결국 이거구나. 우리 그만 헤어지자.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이랑 여행 가려고 얼마나 오래 계획한 건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 생각, 내 의견 헤아려 본 적 있냐고. 상대 마음은 생각도 않고 뭐든 당신 뜻대로 강요하고 안 되면 비난하고 화를 내지. 당신은 이번 한 번만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평생 난 당신의 잔소리와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숨이 끓떡거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성준이도 당신의 그 이상한 고집 때문에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 성준이 다 알아? 당신 이러는 거? 장가도 가야 하는데 이혼이라니. 성준이 갖고 협박할 생각 마. 이미 서울 가면서 나한테 왜 아빠랑 사냐고 이혼하라고 했던 애야. 자기가 엄마 지키겠다고.
아이, 내가 잘못 살았나 보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죄를 뉘우치는 것 같진 않더군요. 끝까지 법정에서도 단순한 물놀이였다고, 아내의 물공포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저를 다른 곳도 아닌 한강에 빠뜨린 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법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남편의 극단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이런 대참사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는 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장하지만 그의 의도가 어땠건 그로 인해 저와 아들은 긴 시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배려 없는 훈계와 강요는 폭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올라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서울은 일자리가 더 많아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죠. 왜 진작 남편에게 매여 이런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했는지 스스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인데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알았고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취급할 때 당하고 있지만 마세요. 우리는 오롯이 존재만으로 귀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분을 해도 너무한 행동들 때문에 저도 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네요.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 옆에서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비록 30년이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사연자분의 결정은 현명했던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